남편의 두 번째 가족.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15일 안성희망병원으로 8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이체 건은 10년 전부터 계속된 내역인데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입금자 명에는 한지영 병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병원 면회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보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항상 등산 모임이라고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첩 뒤쪽에는 접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한지영, 파킨슨병 진행 단계. 보호자란에는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안성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한지영 씨는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보호자가 박민수 맞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매주 오셨어요. 휠체어 밀어드리고 식사도 직접 챙기시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가 한 장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좋은 곳에 모셔줘. 미안해. 그 아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 2,300만 원, 명의는 한지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위해 따로 통장을 만들어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 한 권이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대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교복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졸업식, 3학년 7반 담임과 반장. 한지영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40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지만 저는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말마다 남편이 가는 충격적인 곳. 남편이 주말마다 가는 곳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결혼 9년 차, 저는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매번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오늘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이야. 다음 주는 회사 사람들이랑 축구 약속 잡혔어. 심지어 아이들까지 데려갔습니다. 아빠와의 시간이라 생각해 좋아했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낯선 SNS 계정이었어요. 호기심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마주 앉은 남편,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습니다. 오빠, 애들도 이제 우리 익숙해진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난주 아빠랑 어디 갔었어? 아이들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이모 만났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로웠어. 당신은 애들이랑 직장일로 바빴잖아. 변명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 직장 동기였고 입사 때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3개월간의 조정 끝에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죠.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큰딸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작은 아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엄마, 울으라 말해서 아빠 떠난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존재들이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어도 부모의 책임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이 둘 잘 키울 수 있겠죠? 응원 부탁드려요. 치매 걸린 나를 딸이 데려간 곳이 충격입니다. 68세
박수진. 저는 지난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40년을 간호사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환자가 된 겁니다. 그날 이후 딸 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미술 선생인 딸은 자꾸만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혼자 무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요양원 자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꼭 가야 할 데가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이미 차 트렁크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딸은 운전대맨 꽉 쥐고 있었고 차는 강원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춘천쯤에 있는 시설일 거라고. 나무가 많고 공기 좋은 곳이겠지요. 딸이 주말마다 면회 오기 편한 거리일 겁니다. 엄마, 곧 도착해요. 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차는 양양 시내를 지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요양원 치곤 너무 외진 곳 같았죠. 작은 마을 입구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2층짜리 하얀 집 앞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도시에서는 키우기 힘든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우고 싶어 했던 나무였습니다. 요양원 치고 아담하니 제 취향에 잘 맞는 곳 같았죠. 딸이 차에서 내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었는데 딸이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 학교 그만뒀어요. 이제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마을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주 2회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바다 보면서 매일 산책하시고요. 2층은 엄마 방이에요. 창문 열면 바다 보여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저도 울었습니다. 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안정된 직장도 아파트도 모두 정리하고 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엄마 기억 하나씩 전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동백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지만 딸의 미래를 고립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2명의 아내를 가진 남편. 서울대병원 응급실 대기실. 새벽 3시였습니다. 남편 정우진이 계단에서 추락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1년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자기야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남편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문자를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20주 검사 받았어. 아들이래. 강남 오피스텔 인테리어 다 끝났어.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자. 채팅을 위로 올렸습니다. 3개월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소현아, 계약금 1억 입금했어. 지난 2월 남편이 클리닉 확장 자금이라며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배가 나온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우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보호자세요? 아내입니다. 당신은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요? 오빠가 이혼했다고 했는데. 저는 9년째 결혼 생활 중입니다. 이혼 서류 쓴 적 없고요. 여자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기는 오빠 아기예요. 5개월 됐어요. 9년 동안 우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클리닉 안정되면 그때 아이 가지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 안 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요. 우리 둘 다 속았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더 뒤졌습니다. 은행의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신용대출 1억 2천만 원. 클리닉 담보대출 2억. 관리비도 체납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에겐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줬습니다. 내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생존 확률 5% 미만입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론 제가 배우자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서 그 여자가 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9년의 결혼, 3억의 빚, 5개월 된 아기. 간호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님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펜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의 두 얼굴. 새벽 5시 동대문 시장 조명이 켜집니다. 지은 씨는 오늘도 가장 먼저 매장을 엽니다. 15년 전 노점 하나로 시작했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대표입니다. 결혼 초기 반지하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편 상훈 씨, 장사는 모르지만 배송은 기꺼이 맡았습니다. 당신은 물건만 떼와. 돈 관리는 내가 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도 보름 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매장 오픈, 오전 동대문 도매시장, 저녁 포장 발송.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였습니다. 이번 달도 빡빡해. 광고비 나가면 남는 거 없어.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매출이 늘어도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혜린이 알지?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요즘 이혼하고 힘들대. 주말마다 좀 만나줘야 할 것 같아. 혜린 씨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백화점 MD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남편은 집을 비웠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몸이 피곤해서 오히려 편히 집에서 쉬는 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혜린이가 우울증이 심해. 내가 상담 좀 해줘야 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저도 몸이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었죠. 어느 날 딸아이 숙제를 도와주다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남편 SNS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수성구 카페, 호텔 조식, 제주도 올레길, 사진마다 혜린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15년간 모은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 호텔 숙박, 항공권, 레스토랑, 수성구 오피스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그곳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혜린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듯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외도가 걸린 다음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합의하고 끝내자. 문장이 짧고 건조했습니다.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일만 하니까 제가 외로웠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나가는 아내를 배웅하던 사람, 명절마다 친정 어머니 모시고 오던 사람, 그 모든 게 거짓. 지금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새벽 5시면 매장 문이 열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제는 통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업에 너무 몰두한 저도 잘못이 있는 건가요? 사람을 이제 못 믿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호텔 객실 팀장으로 일하는 박소연입니다. 올해 45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어머니가 이상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성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던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남편은 물류센터 야간 관리자입니다. 중학생 아들은 학원을 3곳이나 다닙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근처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소하시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연아, 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엄마,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아들 학원 상담이 있었습니다. 전화는 더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점심 식사 후부터 안 보이십니다. 손에 든 예약 확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발만 신고 나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요양원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 해변,
주변 산책로를 다 뒤졌습니다. 경찰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찾았습니다. 사하구 괴정동 쪽입니다. 괴정동은 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택시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 정류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 차림이었고 슬리퍼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여행 갔던 경주 불국사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내 딸이 퇴근할 때 지나갈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반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겁니다. 낮에는 햇볕을 쬐며 기다리셨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금으로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줄었지만 시간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소연아, 이제는 내 얼굴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한 시설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불편해도 함께 사는 게 진짜 효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